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우파TV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민생이다. 긴급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지역민생 4대 공약을 깊이 있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공약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그 공약이 왜 필요한지 분석하고 그리고 저 조수진의 관점에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4개의 공약 중에서 지방 부동산 공약과 한국판 IRA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구조 문제, 즉 지방 붕괴와 기업의 탈한국 문제를 직접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틀어막는 정책이 아니라 열어주는 정책,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향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볼 포인트는 첫째, 장동혁 대표의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이재명 정부식 규제, 세금, 현금 살포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조수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가? 이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약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입니다. 장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문제고 지방은 빈 집과 미분양이 넘쳐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들리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한 나라 안에 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비쌉니다. 청년, 신혼부부, 30대 맞벌이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히고 가격이 높아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쌓입니다.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PF가 흔들리고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은 과열이고 지방은 냉각입니다. 서울은 집이 없어서 문제고 지방은 집이 남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이 규제합니다. DSR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대출도 똑같이 조입니다. 세금도 규제도 전국을 같은 잣대로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장 대표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왜 똑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DSR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DSR 40%가 적용된다면 1년에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식이죠. 물론 대출 관리 필요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면 금융 위험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 소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집값 과열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사람이 빠지고 집이 안 팔리고 건설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은 약으로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잡히지도 않고요. 지방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공약은 이겁니다.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즉 지방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이나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살 경우에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기 저리에 지방주거 안정특례론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취득세도 감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세금 부담도 줄여주고 빈집이나 미분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 이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부동산은 투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과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집이 안 팔리는 건요, 도시가 식어가는 신호입니다. 도시가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지방 미분양은 단순히 집 몇 채 안 팔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분양이 쌓이고 쌓여서 건설사는 공사비 자체를 회수 못합니다. 건설사가 흔들리면 하청업체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하청업체가 흔들리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PF 대출도 모두 불안해지는 것이죠. 즉, 미분양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혈관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문제 제기는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조수진, 저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부동산 금융 완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지역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방주택 사게 만드는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병원이 없고 학교가 없고 소비가 없고 산업이 없다면 그 집은 결국 다시 빈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이번 공약은 지방 부동산의 숨통을 틔우는 바로 필요한 핵심 조치 맞습니다. 지방 DSR 규제 완화의 활용 전략의 하나인 세컨하우스 정책은 단순히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게 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 사람과 소비를 다시 흐르게 하는 생활인구 전략입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의 관광 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마다, 휴가철마다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마트, 인테리어 소비가 늘어나서 지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과 빈집 문제, 지역 건축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체류, 지역 소비하고 연결된 구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컨하우스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지방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소비와 체류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경제를 다시 살리는 구조 개혁으로 가려면 한 단계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제 부동산 칼럼에서 강조했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눌립니다. 밀려납니다. 세금을 때리면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길 수 있습니다. 거래를 막으면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문이 아예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부자는 버티고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도권에서도 문제지만 지방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지방은 이미 수요가 약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출과 세금으로 더 눌러버리면 지방은 아예 살아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좌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시장을 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은요, 명령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세금으로 협박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요, 수요와 공급, 가격, 금융, 인구, 일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곳 누르면 다른 곳 터지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대표의 이번 지방 DSR 완화, 취득세 감면, 세컨홈 특례 확대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보완하고 싶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 부동산 정책은 주택 거래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재생 정책이어야 합니다. 즉, 지방에 집을 사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머물고 일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자를 위한 세컨홈, 주말 체류형 주택, 원격 근무형 주거, 관광 휴양형 주거, 반려동물 친화형 지역, 의료 웰니스 지역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 건설의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집을 사게 되고 이것이 지역 소비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 DSR 완화는 실수요와 생활인구 유입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풀면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장기 보유, 리모델링, 지역 소비, 창업 연계와 같은 이러한 주권과 같이 묶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지방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주말이나 또는 체류형 사업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 부동산은 PF 구조 조정과 함께 봐야 됩니다. 지금 PF로 부실한 기업들이 연쇄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인 지역은 금융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곳은 LH, 리츠, 민간 자본을 결합해서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워케이션 주택, 은퇴자 주거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쓰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자, 장 대표의 대표 공약은 지방 부동산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숨통을 지방 경제의 심장 박동으로 연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방 경제 재생 정책과 함께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약입니다. 장 대표의 두 번째 공약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한국판 IRA, 장 대표 표현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입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제조업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성장 잠재력이 사라지고 경제 안보까지 위험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하는 기업에게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장 대표가 말하는 한국판 IRA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업 유치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IRA와 반도체 지원법으로 기업에 왜 강력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캐시를 줍니다. 일본은 TSMC 공장을 유치하면서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도 공장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기업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어디가 더 빠른가? 어디에 더 싸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어디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어디에 노동 리스트가 낮은가? 어디에 세제 혜택이 확실한가? 어디가 정책이 10년 이상 흔들리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투자합니다. 장 대표의 공약은 기존 투자액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이겁니다. 그냥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의 일부를 깎아줄게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성과를 내는 기업한테 성과에 맞춰서 보상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투자는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로봇 공장은요, 적어도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도 해석이 매번 바뀌면 기업은 불안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장 대표의 4대 공약 중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기업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칼럼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은 기자회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공장을 문 닫는 게 아니고요. 다음 공장을 해외에 짓습니다. 신규 법인을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만듭니다. 한국 공장을 유지를 하지만 증설이나 신설은 안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요. 청년 채용이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지역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저의 칼럼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2025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71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8.7% 정도 증가했고 제조업 해외 투자도 171억으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신규 법인도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 기업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요, 단순히 세금 하나가 아닙니다. 인건비 문제, 규제 문제, 전력, 부지, 인허가 문제, 노조 리스크, 노동법 불확실성, 정책의 속도, 또 외국 기업의 생활 환경, 법 해석 리스크 이런 게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 할인해주고 미국은 캐시백입니다. 기업은 할인보다는 캐시백을 좋아합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한국이 그냥 세금 조금 깎아줄게 라고 말하는 동안 미국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으면 돈으로 지원하고 내가 시장도 열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요. 일본판 IRA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로 밀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검토 중이고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위원회 구성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법 해석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네, 노동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해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노조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느립니다. 여러분, 기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한국판 IRA를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이 좌파 정부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 대상으로 보고 노조하고 충돌할 때 원청 책임을 더 넓히려 한다면 보수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야 청년 채용이 가능하죠. 투자가 있어야 임금이 오릅니다. 그냥 그렇게 손 놓고 반기업 규제로 기업이 떠난 후에 아무리 좋은 노동법 개정해도 빈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보수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저의 지난 칼럼에서 한국판 IRA의 필요성을 이미 말씀드렸고 세금 공약이 아니라 국가 산업 재설계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 대표의 이번 한국판 IRA 방향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판 IRA는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세제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 즉 전력, 부지, 용수, 인허가, 인력 패키지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필요한 게 세금 감면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반도체 공장 짓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전력이 필요하죠. 용수도 필요합니다. 지을 공장 부지도 필요하고요. 또 도로와 항만도 필요합니다. 물론 숙련된 인력도 중요하죠. 인허가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거는 내가 세금 조금 깎아줄게가 아니라 여기 오면 뭐 1년 안에 2년 안에 공장 지을 수 있다. 예, 전력 안정적으로 공급해줄게. 어디 발전소 적극 지원하겠다. 숙련된 인력으로 연결해줄게. 노사 리스크 예측 가능하다. 세제 혜택 10년 이상 보장된다.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완성된 패키지를 가지고 기업에 들고 가야지 기업에서 한국과 일본 이런 시장과 비교해 본 다음에 한국에 투자할게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 생각에는 한국판 IRA는 노동 유연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당대표 공약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세제 지원을 아무리 해도 기업이 한국은 노사 리스크가 너무 크다 판단하면은 왜 굳이 한국이야? 이런 말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저의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랑봉투법, 원청 책임 확대, 손해배상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성 확대 같은 이슈가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요. 한국판 IRA 효과는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높은 세금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노동법의 이 예측 불가능성, 이거는 기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가 왜 강합니까? 싱가포르가 단순히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낮아서 강한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는요, 기업이 돌아오면 전담 매니저처럼 도와줍니다. 인허가, 인력 문제, 비자, 학교, 주거, 영어 행정, 금융, 법률까지 모두 패키지로 묶어서 전담 매니저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도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은 단순한 홍보 기관이 아니라요. 글로벌 기업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부지, 세제, 인력, 전력, 비자, 인허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투자를 세일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외국 기업이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글로벌 시장에서 M&A를 통해서 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이 중차대한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 한국판 IRA는 지방산업 재생과 연결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또 몰리면 안 됩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또는 방산, 조선, 이런 공급망을 지방의 산업 벨트로 모두 연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지방마다 경쟁적 우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경쟁적 우위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방산업 벨트로 연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권 제조업 벨트, 충청권의 반도체 배터리 벨트, 인천 경기 서부의 고강 바이오 물류 벨트,
호남의 에너지 미래차 벨트식으로 산업 지도를 전국적으로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한국판 IRA는 대기업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장 대표도 이런 점은 지적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삼성, SK, 현대만 살리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견 제조기업, 지역의 협력업체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 대표가 국내 구매 비중 요건을 말한 것은 저는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 생태계 전체가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설계에 있어서는 더 종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국내 조달 비중, 그다음에 지역 고용, 협력업체 투자, R&D, 자동화 전환, 청년 채용률 이렇게 구체적인 KPI를 적용을 해서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한국판 IRA는 기업 탈한국 문제를 보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저희의 보완 방향은 기업이 한국에 남는 것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짜자는 말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장동혁의 한국판 IRA는 국내 생산을 지키자는 선언입니다. 저 조수진의 한국판 IRA는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국가 투자 패키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한국판 IRA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제가 만드는 이러한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자, 장 대표가 이 2가지 중요한 정책 이외에 나머지 2가지를 더 말했죠. 예, 3번째 공약은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장 대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약 33%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승계 어려움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족 승계뿐만 아니라 이 제3자 승계 또는 M&A형 승계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중개비용 지원,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정보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지금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거래처도 이미 있고 또 지역의 고용도 있고 오랜 노하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이가 들고 자식들은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부에 팔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세금 부담이 크고 또 믿을 만한 인수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괜찮은데 지금 기술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오랜 노하우도 있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술은 사라져 버립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역 경제의 약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 대표 공약은 이것을 살리자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민생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단순 회사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고요. 동네 식당의 손님이고 청년 채용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지역 세수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약도 방향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좌파는 종종 기업을 가진 사람과 노동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망하면 노동조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지역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주변 식당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사라지면 그 기업이 가진 기술과 거래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승계는 부자 감세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일자리 보존 정책인 겁니다. 다만 이 공약은 한국판 IRA와 연결돼야 더 강해집니다. 좋은 중소기업을 승계시켜도 국내 제조 기반이 약해지면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한국판 IRA로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그 안에서 중소기업 승계가 활발해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에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승계는 세제 지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수자와 연결한 M&A 플랫폼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 그다음에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연계, 청년 경영자 육성, 또 스마트 공장 전환까지 쭉 일괄적으로 지원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를 넘겨준다가 아니라 회사를 다음 세대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로 말하면 중소기업 승계는 상속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의 세대 교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그 도로 점용료 감면입니다. 장 대표는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년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 등을 차등 감면하고 감면 범위를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부가세 면세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국가 전략 공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예, 장사가 안 되는데 전기 요금이 오릅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 부담도 커집니다. 거기다가 세금에 보험료에 각종 부담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점용료까지 매년 부담이 되면 이게 작아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고정비거든요. 고정비는 매출이 줄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체감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작지만 현실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좌파식 그 정책, 큰돈 뿌리는 이런 방식, 보조금 뿌리고 이런 현금성 그 지원금 이런 거는 좌파식 정책이지만 우리가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 이것도 훨씬 직접적이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거는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네. 그 소상공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매달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대출이자, 세금, 부담금, 카드 수수료, 각종 인허가 비용들, 네, 이러한 작은 비용들이 뭉쳐서 이 우리 소상공인을 생존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은 적은데 이 수많은 고정 비용들 때문에 소상공인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 점용료 감면 같은 생활형 비용 절감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상공인의 금융 혈관, 지역 소비 회복, 온라인 전환, 플랫폼 비즈니스 지원과 연결해서 진짜 정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 감면은 작은 정책이지만 이 소상공인 고정비를 줄이는 현실적인 민생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소상공인들의 이 팍팍한 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 하나하나가 바로 민생을 살리고 또 우리가 그 선거에서 민심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의 4대 공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나는 막는 정책이 아니라 여는 정책을 가겠다.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가겠다. 규제보다는 활성화하겠다. 징벌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모두 맞습니다. 네. 특히 지방 부동산 공약하고요. 한국판 IRA 공약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구조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지방 부동산은 곧 지방 붕괴 문제입니다. 지방 경제 붕괴 문제입니다. 한국판 IRA는요, 기업의 탈한국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겉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속은 체력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부동산 공약은 단순히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다시 재생하는, 지방경제를 다시 돌리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판 IRA 공약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업이 한국에 남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국가산업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승계, 이것은 지역산업의 세대 교체로서 우리가 포장할 수 있을 거고요. 도로 점용료 감면 같은 소상공인 생존구조 개편 정책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은 숫자가 아니고 민생은 구조입니다. 지방에 사람이 살아야 민생입니다. 기업이 한국에 남아야 민생입니다. 청년이 일할 곳이 있어야 민생입니다.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어야 민생입니다. 이재명 정부식으로 세금 누르고 규제로 막고 현금으로 달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을 적으로 보는 반기업 정부가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정부가 필요하고요. 기업이 투자하게 만드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방경제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의 한 줄은 이겁니다. 당대표의 4대 공약의 방향은 매우 정확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그 방향을 보다 세밀한 구조로 완성해야 됩니다. 지방은 집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제를 다시 세우는 곳이어야 하고 한국판 IRA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합니다. 제가 20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가로서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전략은 구체적인 액션과 KPI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다음으로 각 공약별 핵심 방안, 기대 효과, 모니터링 KPI,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심이 움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